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마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재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상승 장세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정책 이벤트들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 같죠? 네. 자, 또 최근에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대형주들이 추방 과정에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상대로 좋았었는데요. 오늘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 중소형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열전 마수 70번째 공방 시작합니다. 네, 태풍 볼라벤이 지나갔던 오늘은 참 날씨가 좋았는데요.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들은 있었습니다.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5위부터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5위입니다. 만년 꼴찌 LG U+가 이동통신 가입자 1,0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1997년 이동전화 서비스를 시작한 뒤 14년 10개월을 달려와 이뤄낸 눈물겨운 성과지만 애써 웃음을 누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LGU+는 무엇보다 규제 산업인 통신 시장에서 꼴찌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기조 변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들 간의 견제가 심해지면 마케팅비 등 앞으로 늘어날 각종 비용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이어서 4위 보시겠습니다. 독도의 자산 가치는 74억 7천만 원, 4대강은 51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주요 국유지 자산 재평가 결과를 담은 2011 회계연도 재무결산 보고서를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는데요. 보고서에는 정부가 소유한 주요 국유 자산에 대한 가치 재평가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3위 보실까요? 네, 지난달 7월이죠. 경상수지 흑자폭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달 연속 사상 최대치 경신인데요. 8월 휴가를 앞두고 수출 물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통상 7월에는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가격 측면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해 불황형 흑자의 모습을 띠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불황형 흑자로 단정 짓기 전에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의 2위는 어떤 얘기일까요? 코스닥 지수가 약 4개월 만에 500선을 탈환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주춤하는 사이 중소형주 중심의 장이 펼쳐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드디어 500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과 유럽의 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코스닥 지수가 당분간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 1위는 어떤 얘기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1위입니다. 올해 잭슨홀 회의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3차 양적 완화를 발표할지에 대해서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불참을 선언한 데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 역시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한편 전문가들은 버냉키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FRB 정책 변화를 홍보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남녀의 화제 랭킹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강병욱 교수의 화제 비평이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던 연기금이 최근 개별주 중심의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승은 단연 연기금이 주도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연기금은 오늘 하루 동안 2,441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최근 6거래일 동안 5,77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 연기금은 대표적인 장기 투자자이고 또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다만 이 외국인 매수가 약해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래도 시장의 안전판 역할이라는 점에 후한 점수를 주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부진과 저소득, 쌓이는 가계부채로 7에서 10등급의 저신용 계층이 600만 명대 후반에서 700만 명 선에 고착화되는 이 위험징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소득이 좀처럼 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신용자의 양산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안고는 있지만 채무 재조정 등 다양한 처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문제는 빚을 권하는 사회 풍조입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고객 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었던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카드 및 하나SK카드에 각각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질이나 하고 있으니까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요즘에 너도 나도 정보를 유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명함 없이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제 정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화번호도 알고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명함 없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판매 1위 위스키인 윈저 가격이 내달 1일부터 최대 5.5% 오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가격 인상을 자제해온 위스키 업계에 가격 인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태풍으로 채소값도 오르고 모든 물가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스키 가격까지. 그런데요, FTA를 하면은 수입 위스키나 와인 가격은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이 FTA는 진행되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면 이건 뭔가요? 정말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지금까지 화제남녀였습니다. 이 시각 머니투데이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30일자 디차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중앙은행이 언제나 임무 내에서 행동해야 하나 가끔은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시장이 비합리적인 공포에 영향을 받을 때 통화정책 신호가 유로존 전체에 고르게 전달되지 않는다며 ECB가 이 같은 장애물들을 고쳐 단일한 통화정책을 확실히 해 모든 유로존의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미국 내 스마트폰 제품 판매 금지 시점이 연말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요청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에 대한 심리를 12월 6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로서는 이후 심리가 열리고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우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 모바일 운영체제를 탑재한 신형 윈도우폰 액티브를 신병기로 내세워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머니투데이였습니다. 네, 증시 화두를 놓고 벌이는 본격 공방, 갑론을박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먼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오늘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를 보였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네. 오늘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오늘 시황 어떻게 보시고 대응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일단 매일 사실은 요즘 장세가 그렇게 나쁜 장은 아닙니다. 굉장히 나쁜 장도 아니고요. 특히나 고평가돼 있는 종목들도 더 올라가고요. 종목만 잘 고르면 굉장히 수익내기 좋은 장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즘 장에서는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부분 어느 정도 놓고 보게 되면 사실상 밑으로 간 종목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뭐 삼성전자에 쇼크가 있었지만 그거 인해서 일시적으로 내려왔던 거 있지만 삼성전자 빼고는 대부분이 올랐던 점에서 그렇게 장을 뭐 어렵게 대응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고요. 오늘 일단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좀 이렇게 매수세가 좀 주춤하게 되고 오늘도 이렇게 매도세를 한 1,300억 원 정도 내놨긴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시장에 우려를 줄 만한 그런 수급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시장에 보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반등 시도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오곤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점은 그 전부터 제 생각이었지만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소송을 벌였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이익을 가져가기보다는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 네. 이렇게 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일단 삼성전자까지 굉장히 크게 좀 부각을 시켰던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큰 폭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그렇게 상승을 하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일단 소송에 패배를 하게 됐죠. 패배를 하게 됐는데 그 소송금이 소송 위약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 1조 2천억 원 정도 되게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뭐 우려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됐을 때는 물론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로열티를 지불하게 됐을 때 분명히 삼성전자는 그 부품 가격을 분명히 그 이익 가격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우리나라 중소형 IT 업체 부품 업체들에게 전가하게 될 거고요. 그것들이 분명히 또 소비자들에게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시장에 많이 나온 얘기지만 역시나 IT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일단은 그런 가격들이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뭐 누가 이야기하는데 로열티 다 주면은 휴대폰 하나에 200만 원 한다는 얘기 듣는데. 뭐 그거는 뭐 측정을 제가 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근데 예. 역시나 그런 것들은 있긴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좋은 점은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이번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알렸다라는 것이 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우려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양 시장이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서 코스닥 시장이 500포인트를 드디어 네. 뛰어넘었는데요. 과연 이런 탄력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갑론을박 첫 번째 주제 확인하셨는데요. 먼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소개해드렸고요. 키움증권의 이소담 전문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뭐 외부 일정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을 했으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갑론을박 주제는 코스닥이 500포인트를 회복했는데 과연 탄력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이성규 팀장께서는 여전히 중소형주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뭐 밸류에이션은 이제 둘째를 치게 되고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돌아서게 되는데 사실상 기관 투자 이 증시 자체에서 제가 뭐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 증시가 올라갈 때 정말 매력적인 거는 중소형주입니다. 뭐 그 이전에 상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중소형주들이 처음에는 못 가다가 코스피가 어느 정도 주저앉을 때 그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의 특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총액이 작은 종목들에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야 그때부터 자금을 투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상승 여력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소담 전문가님, 일단은 숨 좀 돌리셨습니까? 아니, 좀 네. 사람 초유의 지각 사태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면 되고요. 네. 코스닥에서 이 500선 탈환 일시적인 수급 쏠림 현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죠? 일단 오늘 흐름 보니까요. 특히 이제 좀 재밌게 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컴투스인데 네. 컴투스가 길게 이제 그 장대 양봉을 내고 윗골을 내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떠넘기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에서 지금 특히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글로벌 이벤트가 잔뜩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번에 이제 버냉키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3차 양적완을 할지 안 할지 정말 모르겠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약간 좀 보수적인 분들은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고서 관망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도 역시 지금은 약간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최근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수로만 이제 장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수급 공백 사이에서 이제 들어온 것이 이제 그 코스닥의 흐름이었고,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약간 좀 틀리고 종목마다 다른 흐름이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코스닥 자체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크게 가지지 말자.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선 테마주라든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이 너무 좀 크게 이격도가 크게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앞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저가 매수세를 볼 수가 있지만은 너무 크게 기대를 하지 말자. 약간 수급 쏠림 현상이 우려되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쟁점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소형주들인데요. 투자 의견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자, 두 분께서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중소형주 투자 매력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두 분의 의견을 간단히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규 팀장. 네, 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중소형주 투자 매력은 있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있고요. 네. 이소담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뭐 종목별에 따라서 틀리지만 중소형주는 매력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중소형주 투자 매력이 있다고 의견이 일치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성규 팀장님, 어떤 종목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모든 종목들이 사실은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은 매력이 여전히 뭐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매력이 좋은 종목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점들에 좀 착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그 업종의 지수 자체가 올라가게 됐을 때 업종 내에서도 당연히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늦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강세를 보였던 것은 미디어 그리고 엔터 이렇게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어떤 기업은 못 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CJ ENM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CJ ENM 같은 경우는 뭐 방송, 게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다 들어있지만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바로 방송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방송 관련주들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크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 지수의 그런 차이도 있긴 있지만 최근에 그 방송 업체들이 왜 그렇게 부진했냐 하면 케이블 업체들과 그리고 우리 그 지상파 그쪽과의 약간은 마찰도 있었고 최근에는 스카이라이프와 이 케이블 업체 간에 좀 안 좋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접시 없는 위성 방송이라는 거는 위헌이다라고 해서 판결이 나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케이블 업체들에게 호재로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자체도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고요. 특히나 방송 사업부가 조금씩은 회복을 하고 있고 시청률 자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죠. 시청률이 좋아야만 그 광고주들한테 광고 수익을 더 많이 떠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익성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CJ ENM이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좀 급등하지 않았던가요? 네,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저평가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급등을 한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이제 표시해 놓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수급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아래에 있는 23,000원대가 이게 뭐냐면 기관들이 공매도 평단이 이쪽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좋아서 매수를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을 역으로 쇼커버링에 들어온 거고요. 지금 31,000원에서 지금 약간 선이 이렇게 하나 또 그어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 외국인들의 BEP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부 해지를 해놨는데 31,000원에 갔을 경우는 거기서 말 그대로 위로 올라갔을 때는 환매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다만 개인들의 평단이 이 31,000원입니다. 또 공교롭게도요. 그러니까 위에 이 31,000원대에서 굉장히 공방이 셀 것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기관들이 올라오면서 누르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 다시 한번 27,000원대를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는 27,000원선에서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저항은 31,000원대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이 위에 상단 구간 27,000원에서 31,000원 사이에서 중단 아랫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상당히 좀 메리트 있어서
29,000원, 오늘 공교롭게도 29,000원 딱 걸쳤는데 그 이하에서 매수를 할 때는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성규 그렇군요. 팀장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체 중에서 CJ ENM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소담 전문가는 중소형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 인연이 있는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제 첫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 아이 명의로 먼저 사준 종목이에요. 근데 이번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네. 둘째 아이 명의로 사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입니까? 한일화라는 종목입니다. 네. 작년에 저희 아기가 10월 15일 날 태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을 1월 달에 매수해서 한 4월 달 정도에 매도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중소 종목군들의 시세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큰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자동차 부품 종목군들이 조금 시동을 걸고 있죠. 오늘 상세가 제일 많이 나왔던 종목이 SL이 제일 좀 네.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일화를 가지고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한일화가 현대 기아차로부터 그랜드 품질 5스타 상을 받았습니다. 협력사들의 어떤 품질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 이제 종합해서 이제 베스트를 수여할 때 2009년도부터 계속 최고 등급인 그랜드 품질 5스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급의 여건이 좀 안 좋아졌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던 구간인데 오늘 보니까 그동안에 연기금의 매수에서 오늘 투신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올해 재무제표를 좀 보면은 예상되고 있는 이제 매출액이 7,90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가 2011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부진했어요. 근데 다른 부분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2011년도 당기순이익이 407억을 기록하면서 2010년도에 549억이었던 거에 비하면은 조금 덜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고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 실적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작년도보다 641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의 어떤 품질적인 그런 그 자신감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수 마디를 좀 잡아보면은요, 한일화에 대해서 매수가는 이제 8,910원에서 9,000원 선으로 매수를 볼 수가 있고 이건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1차 목표가로는 9,720원을 잡으시고 2차로 1,150원, 손절가로는 8,680원, 그거보다 조금 루즈하게 잡겠습니다라고 하실 때는 8,600원 선을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일이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이제 코스피 시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이 1,920포인트를 회복을 했는데요. 뭐 외국인 투자가들은 조금 매도를 했지만 그 사이에 매도를 하고 있던 기관 투자가들, 특히 연기금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자, 이성규 팀장이 코스피 시장에도 이제 수급 변화가 좀 생기는 겁니까? 수급 주체들 간의 변화, 내지는 뭐 질적인 변화 이런 것들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외국인 혼자만으로 언제나 그렇듯이 뭐 장세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도 한 번쯤은 이렇게 매수를 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하고 둘이 동시에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연기금이 매수를 한 것에 대한 뭐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제 우리나라의 그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다는 거에 저는 포인트를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그동안 많이 얘기들을 했었죠. 한국의 펀더멘탈 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한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 외환 보유고가 높다. 이런 걸로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신용등급 상향이 되게 되면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기금이 자신 있게 베팅을 한 것으로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연기금이 이 정도 지수대에서는 강하게 한번 받쳐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좀 보여지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 소송도 있었지만 유럽에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에 대한 그 반도핑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우수한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을 견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펀더멘탈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렇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인들이 사실상 그 이전에 공매도로 보였었던 그 쇼커버링 물량들이 다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회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회수했던 그런 경향들이 중시를 좀 강하게 밀어 올렸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좀 약간 주춤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것은 뭘로 판단할 수가 있냐면 신용등급 상향에 대해서 오히려 주권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상향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그 조달 금리가 낮아지게 되죠. 이미 금리는 내렸는데 거기서 조달 금리까지 더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향후에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단기적으로 채권이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장에서도 채권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채권이 강세를 보였다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보단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채권의 메리트를 느꼈고 그것이 완벽한 조정인가 하락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단순히 조정 차원에서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소담 전문가께서는 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흐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상반기에 계속 제가 이제 그 MTN 말고 다른 방송사에서 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는 아마 우리 이제 한국이 신용등급이 상향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제가 한번 좀 강의를 할 일이 있어서 대학생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강등이 아니라 상향이요. 그래서 예 상향입니다. 그래서 왜 상향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유동성 장세 흐름이 과연 그 돈이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질문할 때 메이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당연히 뭐 지금 일본과도 질적인 격차가 거의 없어졌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와 애플의 흐름 소송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1조 원이라는 좀 천문학적인 돈이 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애플하고 이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기업은 삼성이구나라는 인식을 좀 심어줬고 그런 기업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소니나 파나소닉 다 잡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비슷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일본과 한국 둘 중에 어느 곳에 과연 이 넘쳐나는 돈들을 쏟아 부어야 될지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용등급에 대해서 이제 상향을 시켜놓고 사실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있고 나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봐라 이제 갑자기 신용등급이 상향됐으니까 이제 엄청난 장세가 상향 장세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매수세를 가담할 때 매저들이 과연 그거를 가만두겠습니까? 뭐 이럴 수는 없지라고 하면서 이제 조정을 주면서 매도세를 보여주는 흐름이 나올 텐데요. 이런 잔 흐름에는 너무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1시 반 이후부터 연기금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오히려 이제 그 국가 신용등급 상향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 나서부터 약간 주춤해진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지금 보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10% 룰에 대한 그 규제도 약간 완화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반기 유동성 장세를 준비하면서 꾸준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단순히 좀 짧은 흐름으로 보지 말고 특히 이제 다음 주와 9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에는 여러 가지 글로벌 이벤트로 인해서 좀 장이 흔들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반기에 큰 흐름으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지금 증시를 보고 있고 외인들의 흐름도 꾸준히 하반기에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전문가분들 모두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앞으로 하반기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될 것이다라는 의견 일치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외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9월 정책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유로존과 함께 미국의 통화 정책에도 주목해야 할 텐데요. 두 분은 어느 쪽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 먼저 네. 이성균 팀장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건가요? 유럽입니까? 미국입니까? 저는 유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근에 장세가 일단 올라왔던 것이 바로 이제 유럽에 대한 이슈가 그만큼 부각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에 대한 기대감들은 없습니다. 미국에 대한 기대감들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그러죠.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위험으로 받아들이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도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가는 것도 위험이죠. 근데 우리는 밑으로 가는 위험만 위험이라고 그러고 위로 올라가는 위험은 위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밑으로 가는 위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E3가 이번에 안 되더라도 증시 충격은 없을 거란 얘기죠. 하지만 ECB가 만약에 예상과는 다르게 국채 매입을 안 한다든지 드래기 총재가 또 이상한 얘기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유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소담 전문가께서는 역시 그 미국 쪽 네. 그 보고 계시는 거죠? 버냉키 발언도 있고 네. 그다음에 각국 지표들도 발표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오늘 뭐 베이지북 발표하고 이제 2분기 GDP에 대한 발표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요즘 좀 재밌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게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은 3차 악정화를 하겠구나라고 기대를 가지고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잠깐 좀 주춤하다가 경기가 더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악재를 호재로 인식하는 것과 호재를 악재로 인식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악재성이라고 하더라도 호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탄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버냉키의 그 잭슨홀 컨퍼런스에 그 마리오 드라기 그 20 총재가 불참한다고 그랬더니 뭐 무슨 일로 불참했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데 이거를 드라기가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참석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축구 시합은 어때요? 드라기가 축구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결국은 이렇게까지 좀 제발 좀 3차 양적 완화 좀 제발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시장이고 뭐든지 조금만 꼬투리라도 있으면은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메르켈과 그다음에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만나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그 둘이 만나서 뭔 얘기를 할까? 네. 뭐 해봐야 뭐 별거 없겠지. 안부 인사를 하고 통상적인 얘기는 하고 말겠지 하지. 거기서 뭔가 뭐 대단한 이제 이탈리아 총재와 좀 메르켈이 만나서 뭔가 대단한 유로존의 뭐 해결책을 내놨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계십니까 혹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온통 관심은 버냉키 입에서 뭐가 나올 것인가. 양정화나 양자 하나만 나와도 아마 미성분은 좀 출렁 있는 흐름을 보일 텐데요. 그래서 좀 재밌는 흐름이지만은 어쨌든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은 베이지북이 좋게 나오냐 나쁘게 나오냐 2분기 GDP가 좋게 나오냐 나쁘게 나오냐 이걸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든 해석을 해서 제발 3차 악정 완화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라고 지금 거의 빌고 있는 네. 그런 분위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성규 팀장도 일단 뭐 미국 쪽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미국 쪽에서의 어떤 이 변수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저도 뭐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요즘에 시장 분위기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부양책 할 거야 그러고 지표가 좋으면 좋으니까 잘 가는 이런 네.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뭐 변수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점으로 동의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일단 그런 부분들이 거의 그 시장에 영향은 솔직히 미치진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말 그대로 주식을 매수해 놓고 있으신 분들이 손실을 볼 위험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좀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얘기를 했던 건데 유럽 회담에서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담이 아니고 이탈리아의 그 마리오 몬티 총리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만나게 돼서 그분의 어떤 얘기를 하냐는데 사실은 그렇죠. 프랑스와 분명히 독일이 유럽의 중심이긴 한데 프랑스가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면서 재정 지출 확대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재정 지출 감소를 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탈리아에서 마리오 몬티 총리가 약간은 재정 지출 확대를 원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아마 이탈리아 마리오 몬티 총리 같은 경우는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독일은 그렇진 않죠. 그래서 거기서 약간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하지만 독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 붕괴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나오는가 아니면 좋은 얘기가 나오는가 그에 따라서도 향후에 독일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유럽 이야기를 하자면은 유럽 이 위기 국가들의 채권 발행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요즘에 쑥 들어갔더라고요. 이선우 전문가께서는 요즘에 이 채권 금리 또 채권 발행과 관련해서 쑥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독일이 계속해서 이제 목리를 계속 부리지는 못하고 있고 사실 이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들의 채권을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 정도가 조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독일에서 거기까지 용인할지 여부는 좀 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ECB 혹은 EU에서
그 유럽 국가들의 채권에 대한 그 부실 움직임을 막기 위한 어떤 방화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요인들이 좀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도 보면은 스페인의 국채 발행에 있어서 금리도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고 발행하려던 금액보다 좀 더 오버해서 나오는 네.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어제 계속 그 시장에서 떠들썩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가 디폴트 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게 거의 작년도 1년이 넘었지만은 그때 뭐 당장 뭐 내리면은 없어질 것 같은 그리스는 지금까지도 계속 거의 산소호흡기 달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탈리아 문제, 스페인 문제 계속 나오면 어떤 하나씩 툭툭 터져 나오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은 오히려 이런 그 요인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보다 빨리 유로 정상들이 재정 통합을 위한 그 속도를 낼 수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런 요인들이 재정 통합을 지나서 정치적 통합을 가져서 이제 실질적인 유로존의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필요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정말 좀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요인들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용인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버냉키의 정책에 따라서 드라기의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지만은 지속적인 저금리 그리고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채권의 흐름을 좀 막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그 기점이 아마 9월 달쯤에 피크를 지나서 좀 하반기의 흐름을 안정화시키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이성규 팀장께서는 이제 9월 12일인가요? 그 네.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ESM에 대한 위헌 여부, 네. 그것도 영향을 좀 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 그러니까 유럽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유럽에서 이제 독일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사실상 그 부분이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과 지금 어떻게 보면 독일이 서로 대립 양상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과 독일이 협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게 미국은 무조건 하는 게 좋고요. 독일의 결국엔 선택이 달린 겁니다. 독일이 같이 그런 것들을 동조하냐 안 하냐인데 독일이 그런 상태에서 안 하는 결론을 내렸을 때는 둘 다 협력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전 독일이 결국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표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에 대한 영향과 대응 전략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갑론을박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종목 좀 봐야 되겠죠?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야간 산책 이어집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네, 주식 투자 속 희노애락을 함께 느꼈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저 이 영화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자, 오늘은 이성규 팀장의 플레이리스트 영화 도둑들 영상 보고 있었는데요. 이 영화가 최근에 가장 핫한 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이성규 팀장 어떤 영화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굉장히 유명한 도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호화 캐스팅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요. 그 다이아몬드 엄청나게 비싼 다이아몬드를 훔치러 마카오까지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홍콩이었나요?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결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 그렇죠. 제가 큰일 특히나 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요. 네. 식스센스 이후에 최고의 또 반전이 될 뻔했네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훔치기 위해서 많은 도둑들이 이제 그 역경을 딛고 이제 뭐 결국은 훔친다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포인트라고 했었던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엔 그렇죠. 나중에 가서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돼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그 보석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 도둑들도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그 보석을 훔쳐내자라고 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욕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이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투자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 투자를 할 때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내 욕심만 차리게 되죠. 내 욕심 차리고 내가 수익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당연히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은 그냥 뭐 누가 추천해서 옆집 누가 친구가 추천해서 샀다 그러고서 손실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그 영화 도둑들이랑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모두가 좋다 하면서 가지만 결국에는 수익을 챙겨갈 사람들은 서로 챙겨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는 손실을 보게 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탓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판단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후회 없는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희가 또 얘기한다고 해서 여기 나와서 좋네 이러서 사고서 후회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시고 여러분들이 이익을 챙겨가시려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오늘 플레이리스트를 도둑들로 정해봤습니다. 네, 네.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네. 유선원 전문가께서 이 영화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아, 그러셨네요. 보실 계획은 있고요. 뭐 애가 좀 걸어다녀야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아마 그 개가 중학교 가기 전에는 보기 싫렸어요. 아무래도 불법 다운로드 받아야겠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영화는 못 보셨더라도 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네. 난 이것만 확인되면 사실 지금 이제 그 이성규 팀장 말씀하셨지만 속고 속이는 그런 동네 아닙니까? 난 하지만 이것만 딱 확인되면 종목 사도 된다. 그 포인트는 뭘까요? 네. 일단 저는 제 그 나름대로 어떤 툴을 정해놓고 나서 그 창으로 이제 그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나.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던 한일화 같은 종목군도 제가 보고 있는 그 관점에서 포착이 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고 올해 실적 흐름하고 지금 현재 주가 흐름, 현재 시총이 적정한 것인가 아니면은 실적이 제대로 반영된 시총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그 괴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저는 그 종목을 매수하고 매수 안 하고의 결정을 내립니다. 본인만의 원칙이 있다. 네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저희 마수가 시청자분들에게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성규 팀장의 플레이리스트, 영화 도둑들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얘기 더 나눠보죠. 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인데요. 신제품 옵티머스 G 출시 효과 때문에 상승을 했던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두 분의 세렌바이 전략 어떻습니까? 바이. 네, 셀입니다. 예. 네, 그러면 먼저 바이 의견 주신 이성균 팀장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 LG전자가 최근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당하게 되면서 뭐 반사 효과를 본다라고 그런 건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그런 얘기 루머들이 이제 돌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좀 마케팅 전략의 차이가 있었고 그런 점들이 이번을 통해서 LG전자의 마케팅 전략이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에서 그리고 실적 개선세가 약간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LG전자를 좀 더 부각시켜 주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이 반사 효과로 LG전자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실적 개선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던 거 그런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하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수단 전문가는 셀 의견 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셀이 있으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셀이고 추후 다시 매수 이후에 LG전자를 다시 보자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LG전자 왜 오릅니까? 이걸 팔아야죠라는 의견은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66,000원 선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지금 추이를 보자라는 지금 관점이 있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이번에 이제 그 별명 이제 회장님 폰이 이제 나오면서 LG 네. 그래서 회장님이 정말 쓰실지 의문이지만은 LG 이노텍, LG 디플, LG전자가 서로 손을 맞잡고서 탄생시켰는데 이번에 이제 애플과 삼성과의 이제 소송에서 이제 그 디자인이 모서리가 둥글지 않은 LG전자가 특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좀 그거보다는요 아이폰 5가 지금 출시 시점이 한 10월 달로 예상이 되고 있고 노키아의 신규 이제 윈도우 8
스마트폰도 한 10월 이후이기 때문에 꼭 공백이 조금 있습니다. 삼성 지금 갤럭시 S3 이후에 L전자가 계속적으로 삼성전자하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애플을 따라가고 그 편하게 그 따라가서 뒤에 남아있는 길을 L전자가 뒤를 밟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L전자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제 3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L전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보고 이제는 삼성전자를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전자에 대해서는 목표 단가를 좀 마디를 좀 잡아보면은요. 73,400원과 75,000원 선 정도에서 단기 차익을 보시고 그다음에 66,000원 선 정도까지 오면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온 화면에 보면은 고전 73,400원, 75,000원 선 정도를 뭐 체크하고 보유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셀과 바이 의견 살펴봤습니다. 자, 코스닥이 오늘 5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총액 종목 중에 상위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다음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오늘 3%대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다음 셀 바이 선택해 주시죠. 바이. 네. 네. 먼저 바이. 예. 아, 두 분 의견이 일단은 일치하시는데요. 사야 한다. 예. 먼저 네. 이성규 팀장. 네. 먼저 일단 봐주시죠. 다음 같은 경우는 뭐 포털 사이트로 NHN과 이제 경쟁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그 시장 지배력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공색 광고 시장보다는 이제 모바일 시장에 먼저 진출하게 되면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저도 다음이 내놓은 플랫폼 같은 거, 뭐 다음 모바게라든지 이런 것들, 다음 소셜 쇼핑 이런 것들을 써봤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네이버보다 빠릅니다. 근데 빠를 경우에는 물론 시장 지배력 자체가 기존에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모바일이라는 생태계가 바뀌게 되면서 그걸 누가 빠르게 캐치하고 빠르게 지배해 가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물론 모바일 쪽에서도 역한 성장세는 있긴 하지만 기존의 검색 광고 부분에서 거기가 높고 디스플레이가 높은 거, 디스플레이 광고가 높은 거였지 사실상 이 생태계 바로 바뀌는 이 생태계에 대해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은 다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밸류에이션도 다음이 좀 더 낮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적응을 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점수를 더 주고 싶다는 점에서 다음은 바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수담 전문가도 같은 이유에서 바이 의견 주셨나요? 네, 사실 지금 다음이 NHN에 눌려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23일하고 24일 동안에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NDR을 했는데 거기서 좀 이슈가 됐던 것이 검색 광고 대행사들 이슈라든가요. 그 다음에 온라인하고 모바일 게임 쪽에 대한 그 성장성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던 것이 이제 하반기에 검색 광고 대행사가 이제 오버추, 구글 등에서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좀 이거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요약을 하면은 어느 검색사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있어서 좀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SK컴즈하고 제휴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매출 인식 방법, 회계 인식 방법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게임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네. 다음에서도 하반기에 그 네 개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이 이제 그 파이널 판타지, 바하무트 이런 대장 모바일 게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최근 들어서 컴퓨터스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좋은 수익을 내셨다면 이제 다음에 한번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매수 구간으로는 한 107,500원 선에서 109,000원 선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 단가는 1차로 118,500원, 123,500원, 그다음에 손절 단가는 102,300원 이렇게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 모시고 그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 전문가들 인사를 해야 되겠죠? 네, 예. 지금까지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그리고 키움증권의 이소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의 눈은 여전히 먼 길 향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어떤 스피치를 하게 될 것인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네. 그것 때문에 또 시장은 관망 상태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베이지북 공개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지표들이 있죠. 네, 지표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2분기 GDP 증가율 수정치가 발표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7%가 증가하면서 예상치와 거의 부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잠정주택 판매도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모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탈리아 총리하고 그다음 메르켈 총리, 독일 총리하고 회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좀 지켜볼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인사할 네. 시간이 됐네요. 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굿나잇. 굿락.